저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기대합니다. 자식과는 숨김없이 지내십시오.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자녀가 물어보면 솔직히 대답해 주십시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벽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묻는 말에 부모가 머뭇거리면 그것이 곧 서운함을 만드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많이 말해줄수록 자식이 안심하고 자세히 알려줄수록 자식이 부모를 더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식이 무심코 던지는 어떤 질문에는 절대로 바로 답하지 마십시오. 답하는 순간 부모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평생 가볍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매정하게 들리실 겁니다. 어쩌면 마음 한쪽이 서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묻는데 부모가 어떻게 대답을 안 한단 말인가? 내 자식인데 무엇을 숨긴단 말인가?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선을 긋는 것이 무슨 사랑인가?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늘 약해집니다. 전화 한 통만 와도 반갑고 짧은 문자 하나에도 하루가 환해집니다. 엄마, 요즘 어때? 이 한마디에 마음속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아버지, 돈은 괜찮으세요? 이 한마디에 괜히 고마워져서 통장 이야기까지 꺼내고 싶어집니다. 혼자 안 외로워하고 물으면 그동안 참았던 외로움이 목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을 목격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아무 말이나 다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 할 말에 문턱이 있습니다. 부모의 돈, 부모의 건강, 부모의 외로움, 부모의 재산은 자식에게도 함부로 열어 보일 수 없는 마지막 방입니다. 저는 차갑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의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사랑하려면 부모에게도 품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던 68배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돈은 괜찮아? 그 어머니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얼마인지, 적금이 얼마 남았는지,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혼잣말하듯 다 이야기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고 창밖에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관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면 아직 괜찮네. 그럼 이번에는 누나 쪽을 좀 도와줘도 되겠네. 엄마는 생각보다 여유가 있잖아. 그 어머니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자신은 안심시켜 주려고 대답했는데 자식은 어느 순간 그 대답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무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도 나쁜 마음으로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몰랐던 것입니다. 어떤 질문에는 답보다 침묵이 관계를 더 오래 지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식에게 벽을 쌓는 법이 아닙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잃지 않는 법입니다. 자녀의 질문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볍게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식이 묻는다고 해서 부모의 하루를 전부 펼쳐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 아버지? 하루 종일 심심하지 않으세요? 혼자 있으면 뭐 하면서 지내세요? 이런 질문은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따뜻한 관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뭐 하긴 뭐래.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지. 아무도 전화 안 하고 밥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답이 반복되면 자식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그림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엄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우리 아버지는 자기 삶이 없는 사람, 언제든 내가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지시해도 되는 사람, 부모는 그저 외로워서 한 말인데 자식은 그 말을 부모의 전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문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집에는 대문이 있고 현관이 있고 문간이 있고 안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해서 언제나 신발도 벗지 않고 안방까지 뛰어들어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따뜻하려면 문이 있어야 하고 문이 있으려면 문턱이 있어야 합니다. 문턱은 사람을 내쫓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1년을 조금 넘겼을 때 서울 마포에서 오래 미용실을 하던 박순자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30해 가까이 동네 사람들의 머리를 만지며 살았습니다. 손이 참 야무진 분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늘 따뜻한 보리차를 내놓았고 미용실 구석에는 오래된 선풍기가 여름마다 덜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66세 미용실을 접고 나서부터 그분의 하루가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그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일산에 살던 딸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하루 종일 뭐해? 박순자 씨는 그 말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뭐 하긴 뭘 하니? 아침 먹고 앉았다가 텔레비전 좀 보다가 또 누웠다가 저녁 먹고 자지. 하루가 너무 길다. 처음에 딸은 마음 아파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안 되지. 뭐라도 해야지. 그 말이 고마워서 박순자 씨는 다음 전화에서도 더 많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아무 데도 안 나갔다. 점심은 그냥 물에 밥 말아 먹었다. 부엌 식탁 위에는 늘 반쯤 식은 보리차 한 컵이 놓여 있었고 그 컵 옆에는 전화를 기다리다 접어둔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딸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조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짜증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자꾸 우울해지는 거야.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박순자 씨는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딸이 물어봐서 대답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제가 한심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딸도 처음부터 어머니를 무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의 마음은 반복해서 들은 이야기를 그 사람의 전체 모습으로 착각합니다. 어머니가 외로운 이야기를 한 번 하면 딸은 걱정합니다. 2번 하면 마음이 쓰입니다. 3번 하면 부담이 됩니다. 4번, 5번 반복되면 딸은 더 이상 어머니를 따뜻한 어른으로 보지 못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외롭지 않은 척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식에게 내 하루를 말할 때
나를 너무 초라한 사람으로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뭐 해 하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조금 걸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맛이 괜찮더라. 동네 꽃집 앞에 국화가 예쁘게 피었더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말이 자식에게 이런 신호를 줍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직 자기 하루를 살고 계시구나. 우리 아버지는 혼자 있어도 무너진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30살 무렵에는 가까운 사이라면 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을수록 사랑이 깊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5살이 된 지금 저는 압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문턱이 있습니다. 그 문턱을 없애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발이 다치기 쉽습니다. 문턱은 품위입니다. 그런데 자식의 질문이 조금 더 깊이 들어오면 부모의 하루가 아니라 부모의 형편을 묻기 시작합니다. 엄마, 돈은 괜찮아, 아버지.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모아둔 돈은 좀 있으세요? 이 질문을 들으면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자식이 내 형편을 걱정해 주는구나. 내가 늙어가는 것을 그래도 살피고 있구나. 그래서 자세히 대답합니다. 연금이 얼마인지, 적금이 얼마 남았는지, 병원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통장에 얼마쯤 있는지까지 말해버립니다. 저는 돈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자식이 알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형편을 너무 일찍, 너무 자세히, 너무 감정적으로 열어 보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저울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저울은 원래 물건의 무게를 재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사랑이 저울 위에 자꾸 올라가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따뜻하던 마음이 차가운 숫자가 되고 걱정하던 말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돈은 한번 숫자로 말해지는 순간 관계 안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든을 넘겼을 때 대전에서 평생 철물점을 하던 이종필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젊어서부터 손이 거칠었습니다. 못과 망치, 수도꼭지와 전선, 그런 것들을 만지며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늘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섞여 있었고 계산대 옆에는 작은 라디오 하나가 낮은 소리로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분은 작은 빌라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조금 작고 식탁 위에는 오래된 플라스틱 반찬통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연금이랑 모아둔 돈은 얼마나 돼요? 이종필 씨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자식이 드디어 내 노후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얼마이고 가게 팔고 남은 돈이 얼마이며 적금이 언제 만기이고 병원비로 얼마쯤 남겨두었는지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부터 말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그 정도 있으면 이번에 손자 학원비 좀 도와주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아버지는 생각보다 여유가 있으시네요. 처음에는 서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손자 일이니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돕고 나니 다음에는 더 자연스럽게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것은 돈을 주는 일보다 아들의 말 속에서 아버지의 돈이 이미 가족 모두가
알고 있는 자원처럼 취급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종필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괜히 다 말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안심시키려고 말했는데 지금은 제 통장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들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질문은 분명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식 앞에서 숨기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무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숫자가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 선한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은 알게 된 숫자를 잊지 못합니다. 부모가 한 달에 이만큼 들어온다고 말하면 자식은 그것을 정보로만 듣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은 기준이 됩니다. 그 정도면 괜찮겠네. 그 정도면 조금 도와줘도 되겠네. 그 정도면 굳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네. 말한 사람은 한 번 말했을 뿐인데 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그 숫자가 오래 남아 판단의 자가 됩니다. 주는 것이 반복되면 받는 사람의 기준선이 올라갑니다. 처음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받을 때는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 받을 때는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절하면 서운해합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빠서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반복된 배려에 적응합니다. 제가 30살 무렵에는 부모, 자식 사이에 돈 이야기도 투명할수록 좋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5살이 된 지금 저는 압니다. 돈에는 투명함보다 질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니 자식이 묻습니다. 엄마, 돈은 괜찮아. 그때 이렇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내 생활은 내가 감당할 만큼 준비하고 있다.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의논하마.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자세한 것은 내가 정리해두고 있다. 이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자리를 지키는 말입니다. 저울은 차갑습니다. 돈의 형편을 다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흔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아, 아버지? 혼자 안 무서우세요?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이 질문을 받으면 부모의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돈 이야기는 그래도 조금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픈 이야기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외로운 이야기는 더 어렵습니다. 밤새 무릎이 쑤셨던 일, 새벽에 잠이 깨서 천장만 바라본 일, 밥을 차려놓고도 입맛이 없어 숟가락을 내려놓은 일, 그런 것들은 누가 한 번만 물어봐 주어도 쏟아져 나오기 쉽습니다. 저는 부모가 아픈 것을 숨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있는데 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알아야 할 건강 정보는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픔과 외로움을 매번 있는 그대로 끝없이 아무 여과 없이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부릅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그 걱정이 어느 순간 권리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열쇠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열쇠는 문을 열기 위해 있는 물건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면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열쇠를 가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 문을 열 수 있다. 내가 이 집안을 살필 수 있다. 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 열쇠를 준 사람은 도움을 받았지만 받은 사람은 어느 순간 관리할 권리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85 무렵 부산 영도에서 작은 생선 가게를 하던 한명숙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젊어서부터 새벽 시장을 다녔습니다. 손에는 늘 바닷물 냄새가 배어 있었고 겨울에도 가게 앞 고무대야에는 얼음 섞인 물이 출렁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는 오래 살던 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베란다에는 말린 생선 몇 마리가 줄에 걸려 있었고
현관 앞에는 푸른색 고무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고 일주일에 한 번쯤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아?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아? 그 말에 한명숙 씨는 그동안 참았던 말이 터졌습니다. 무릎이 밤마다 쑤신다. 새벽 3시에 깨면 다시 잠이 안 온다. 가끔은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무섭다. 밥을 해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 목이 맨다. 아들은 처음에 많이 걱정했습니다. 전화를 더 자주 했습니다. 약은 챙겨 먹었는지 물었습니다. 병원은 다녀왔는지 확인했습니다. 한명숙 씨는 그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화에는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어느 쪽 무릎이 더 아픈지, 밤에 몇 번이나 깼는지,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마, 그 집에서 혼자 사는 건 위험해. 거실에 카메라 하나 달자. 약은 내가 확인할 수 있게 해. 엄마는 이제 혼자 판단하면 안 돼. 그 말들은 모두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명숙 씨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들이 저를 걱정하는 건 아는데요. 이제 제 집인데도 제가 손님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걱정이 되고 걱정이 통제가 되면 그 집안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아픈 목소리를 들으면 얼굴이 굳습니다. 부모가 밤에 무섭다고 말하면 자식의 마음에는 불안이 생깁니다. 그 불안은 처음에는 따뜻한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래 반복되면 자식은 그 불안을 견디기 위해 무엇인가를 통제하려 합니다. 부모는 이 지점을 알아야 합니다. 알려야 할 건강 정보와 쏟아내고 싶은 외로움은 다릅니다. 병원 진단은 알려야 하지만 매일 밤의 쓸쓸함을 전부 자식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약 이름은 말할 수 있지만 내 삶의 모든 불안을 자식의 품에 던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40살 무렵에는 가족이란 서로의 약함을 모두 받아주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5살이 된 지금 저는 압니다. 약함도 문입니다. 열어야 할 때가 있고 닫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열면 바람이 들어와 집안의 온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몸은 괜찮아 하고 물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릎은 좀 불편하지만 병원 다니며 관리하고 있다. 잠이 얕을 때가 있지만 낮에 조금 걷고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긴 하지만 요즘은 이웃 복지관에 한 번씩 나간다. 이 말들 속에는 아픔도 있고 중심도 있습니다. 약함도 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느낀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보다 깊고 형편보다 차갑고 건강보다 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재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엄마, 집은 나중에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버지? 통장은 정리해 두셨어요. 보험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합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나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고 집값은 높고
사는 일은 힘들고 형제 사이에 나중에 싸움이 생길까봐 미리 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목격한 많은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너무 일찍 열리는 순간 미래에 있어야 할 계산을 현재의 밥상 위로 끌고 옵니다. 그때부터 자식의 방문, 전화, 병원 동행, 명절 인사까지도 묘한 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금고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금고에는 자물쇠가 있습니다. 금고가 사람을 미워해서 잠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때가 있고 순서가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열어 보이는 금고는 더 이상 금고가 아닙니다. 누구나 들여다보고 누구나 기대하고 누구나 자기 몫을 상상하는 상자가 됩니다. 제가 아흔을 바라보던 무렵 광주에서 40년 가까이 한복집을 하던 최영래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느질이 참 고운 분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늘 비단 냄새와 다림질한 첫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색색의 한복 저고리가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오래된 재봉틀 하나가 낮은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최영래 씨에게 남은 것은 작은 아파트 한 채와 평생 모은 돈 조금이었습니다. 어느 추석 저녁이었습니다. 송편 접시가 반쯤 비어 있었고 거실에는 손주들이 놀다 두고 간 장난감 자동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집은 나중에 어떻게 할 생각이야? 최영래 씨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얼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남매 반씩 줄 생각이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라. 그 말을 한 뒤 처음 며칠은 마음이 편했다고 합니다. 내가 미리 말했으니 아이들이 나중에 싸우지 않겠지. 내가 공평하게 말했으니 서운할 일이 없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는 문제를 두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누나는 집 반받을 거면서 왜 병원은 내가 다 모셨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가까이 살면서 엄마한테 더 받는 게 있잖아. 명절 선물 하나, 병원비 영수증 하나, 어머니 집에 들른 횟수 하나까지 말 속에서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픈 날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영래 씨가 허리를 다쳐 며칠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딸이 전화로 걱정을 하다가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집 문제는 나중에 말 바꾸면 안 돼. 그 말을 들은 최영래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옷장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환갑 때 사 주었던 남색 비단 한복이 비닐에 쌓인 채 걸려 있었습니다. 한복 소매를 만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아이들 마음 속에서는 벌써 내 뒤에 물건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 자녀들이 모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자식들도 불안합니다. 집 한 채가 인생을 흔드는 시대입니다. 형제 사이에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깁니다. 어머니 역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막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무도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 이야기는 선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잠자던 계산을 깨웁니다. 물론 정리는 필요합니다. 저는 재산을 아무렇게나 두고 세상을 떠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질서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유언장도 필요할 수 있고 법률 상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장과 보험과 집문서가 어디 있는지 믿을 만한 방식으로 정리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하는 것과 아무 때나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30살 무렵에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분명히 말해주면 자식들이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5살이 된 지금 저는 압니다. 재산에는 말보다 절차가 먼저입니다. 감정보다 문서가 먼저이고 즉흥보다 숙고가 먼저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금고를 식탁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식이 묻습니다. 엄마, 집은 나중에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때 이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그 문제는 내가 차분히 정리해두고 필요한 때에 말하겠다. 지금 밥 먹는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알지만 내 살아있는 동안 내 생활을 먼저 지키는 것이 맞다. 금고는 질서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자식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힘은 돈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기 삶을 가지고 있을 때 생깁니다. 자식이 묻습니다. 엄마, 외롭지 않아 아버지? 우리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세요? 이 질문 앞에서 부모가 너희밖에 없다고 대답하는 순간 자식은 무거워집니다. 나는 너희만 기다린다고 말하는 순간 사랑은 따뜻함이 아니라 책임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등불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등불은 길 가는 사람을 따라 뛰어가지 않습니다. 등불은 자기 자리에 서서 조용히 빛을 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길을 비추고 멀어지면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등불이 사람을 붙잡으려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빛은 흐려집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에 서 있는 등불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방향이 됩니다. 제가 92이 되었을 때 춘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한 윤정희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아이들에게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은퇴 뒤에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거실 창밖에는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가을이면 노란 잎이 베란다, 난간에 내려 앉았습니다.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 윤정희 씨는 자식들의 전화만 기다렸습니다. 자식이 전화해서 엄마 외롭지 않아 하고 물으면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너희가 안 오면 무슨 재미가 있겠니? 처음에는 자식들이 미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바쁘고 손주 일정이 생기고 며느리와 사위의 형편이 끼어들면서 약속은 자주 미뤄졌습니다. 그러면 윤정희 씨는 더 서운해졌고 자식들은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 끝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전화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 그 말을 듣고 윤정희 씨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키운 세월이 얼만데 이제 내 외로움도 부담이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동네 주민센터에서 서예반을 모집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아침 비가 조금 내리던 날 우산을 들고 주민센터까지 걸어갔습니다. 교실 문을 여니 목물 냄새가 은은하게 났고 긴 책상 위에는 하얀 화선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쓴 글자는 삐뚤었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들고 한 획을 긋는 동안에는 휴대전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외롭지 않아? 예전 같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서운함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정희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지. 그런데 수요일마다 서예를 배우러 간다. 글씨가 아직 마음처럼 안 되지만 재미가 있다. 아들은 잠시 조용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멋있네. 나중에 한 장 써주세요. 그 뒤로
자식들의 전화가 갑자기 많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윤정희 씨가 제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이들을 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닌데 덜 매달리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자제분의 말 한마디를 몇 번이나 되씹었습니까? 아들이 왜 전화를 짧게 끊었는지, 딸이 왜 주말에 못 온다고 했는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왜 차갑게 느껴졌는지, 그런 생각들이 하루의 절반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정작 오늘 당신 자신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기뻐했는지 떠올리려 하면 쉽게 떠오르지 않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원래 자식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다만 105년을 살아보니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향해 기울어진 마음만으로는 노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마음에도 의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앉을 자리, 내가 쉬어갈 자리,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자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30살 무렵에는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말하고 많이 설명하고 끝까지 곁에 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105살이 된 지금 저는 압니다. 사랑은 붙잡는 손보다 자기 자리에 서 있는 등불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품이 있는 대답 몇 가지를 마음에 준비해 두십시오. 그건 내가 천천히 생각해서 말하마.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지금은 내가 감당하고 있다. 필요한 때가 오면 내가 먼저 이야기하겠다. 외로울 때도 있지만 내 하루를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다. 등불은 서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5가지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에도 문턱이 있다는 것. 형편을 다 말하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 약함을 다 보이면 걱정이 권리가 된다는 것. 재산 질문에는 침묵이 품위가 된다는 것. 그리고 대답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 이 5가지 이야기는 모두 하나의 진실로 이어집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받기 위해 자기 전부를 내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남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90 무렵 수원에서 한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비가 조금 내렸고 그분은 짙은 보라색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던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늘 모든 것을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돈 걱정도 말하고 몸 아픈 것도 말하고 외로운 것도 말하고 집을 어떻게 나눌지도 미리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방문에는 걱정보다 점검이 많아졌고 대화에는 안부보다 확인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랑받고 싶어서 다 말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 앞에서 제가 허술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자식이 돈을 물으면 내 생활은 내가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괜찮으냐고 물으면 병원 다니며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롭지 않으냐고 물으면 외로울 때도 있지만 목요일마다 친구들과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재산을 물으면 그 문제는 차분히 정리해두고 필요한 때에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보라색 우산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자식에게 덜 서운하고
나에게 덜 미안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자식에게 덜 서운하고 나에게 덜 미안한 삶. 어쩌면 노년의 평화는 거기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혹시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꾸짖으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대답했고 너무 빨리 열어주어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자식이 물어볼 때 반가운 마음에 모든 형편을 말해주던 그 마음, 혼자 아픈 밤을 견디다 전화 한 통에 울컥하여 외로움을 쏟아내던 그 마음,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미리 재산 이야기를 꺼내던 그 마음, 그 모든 마음은 못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사랑에서 나온 마음이었습니다. 방법이 때로 서툴렀을지 모릅니다. 말이 때로 너무 길었을지 모릅니다. 침묵해야 할 자리에서 너무 빨리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자체는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105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부모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방법으로 사랑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조금만 달라지면 됩니다.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닫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대답하기 전에 한 박자 쉬어 보십시오. 그 한 박자가 부모의 품위를 지킵니다. 그 한 박자가 관계의 온도를 지킵니다. 그 한 박자가 평생 가볍게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하나만 해보십시오. 자식에게서 질문이 오면 바로 답하지 말고 먼저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말은 꼭 알려야 할 말인가? 아니면 외로워서 붙잡고 싶은 말인가? 꼭 알려야 할 말이면 차분히 말하십시오. 붙잡고 싶은 말이면 조금 덜어내고 말하십시오. 걱정해줘서 고맙다. 나는 내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을 위해 작은 일 하나를 하십시오. 동네를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도 좋습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자식의 질문에 흔들리지 않는 힘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 하루를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냈다는 조용한 느낌에서 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품이 있는 부모는 큰 소리치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숨기는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되 서두르지 않고 말하되 다 쏟아내지 않으며 주되 자기 삶의 기둥을 무너뜨리지 않는 부모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서운해하지도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대답들은 지나간 대답들입니다. 오늘부터 새 문장을 가지면 됩니다. 오늘부터 새 침묵을 가지면 됩니다. 오늘부터 새 하루를 가지면 됩니다. 꿈이는 사랑입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105년을 살았고 아직도 매일 아침 걷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